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다른 때보다 높고 멀리 간 북한의 주마일 미사일 테스트는 성공했고 일본보다는 러시아에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던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위협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두 나라 정상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연방 정치인이라면 북한 이슈를 모르고는 일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 핵 이슈는 미국 의회에 밀착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독자들의 질의응답에서 여러 분야에 지금 북한은 1970년이 아니라 2017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양뿐 아니라 서울의 서울로도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거운 과제를 풀 수 있을지는 여전히 세계가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한국 신임 대통령과 같은 주에 취임한 프랑스의 젊은 대통령은 야당에서 총리를 지명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당 주요 멤버의 반은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 구성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주변 인물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직접 백악관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당선에 큰 역할을 한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 부인을 바티칸 대사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인의 80%는 대통령과 러시아와의 모종의 관계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과 아시아가 큰 피해를 입은 랜섬웨어 컴퓨터 공격에 대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을 비난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미국 국가안보국을 비난합니다. 100세가 넘은 2차 대전 참전 용사가 가장 나이 많은 스카이다이버가 됐습니다. 올해 유로비전 우승자는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섬세한 노래를 부른 포르투갈 가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요즘에 이제 오늘부터 또 더 추워지기 때문에 봄인가 여름인가 지금 겨울인가 가을인가 생각이 되는데 계절의 이런 그 바람의 변화, 기온의 변화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뉴스에서도 그런 것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북한의 그 핵 발사 이슈를 전해드리면서 굉장히 다급하다던가 위험하다던가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이유는 지금 미국의 일반인이나 정치인이 결국은 드디어 마침내 북한 핵 이슈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알려고 한다는 것은 뭔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문제를 뒤로 제쳐두고라도 이 문제를 먼저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미국에서는 듭니다. 그래서 북한이 다른 때보다 더 멀리 더 높게 그렇게 그 쏘아 올린 중거리 그 미사일 그 실험 발사지만 오히려 더 그 마음은 다른 때보다는 좀 덜 불안하다고 할까요? 미국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도 그만큼 북한을 그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는 건데 북한이 사실은 뭐 상황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대표적인 그 북한을 대변할 만한 사람이 얘기를 하고 나서는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그 중거리 그 탄도 미사일 발사를 했고 성공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그 미사일 발사를 하고 성공했었을 때 이제 그 북한도 중국에 어떤 그 대표를 보냈고 이벤트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이 이제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원 벨트, 원 로드 포럼이었죠. 아시아에서부터 그 유럽까지 뭐 한 60개국이 넘는 44억 인구, 뭐 44억보다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제권을 형성한다는 원 벨트, 원 로드 포럼이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이 이런 그 미사일 발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 자세히 전해지지는 않지만 두 나라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핵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너무나 그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을 했고 유엔 결의안 위반이다. 군은 경계 태세 강화하라. 북한이 태도를 바꿀 때야 이제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은 4월 29일 이후에 지금 처음 이제 발사를 한 것인데 백악관에 100명의 상원의원이 전부 그 버스에 나눠 타고 가서 뭐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CIA 국장 이런 그 전문가들로부터 북한 핵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은 게 불과 그 몇 주일 전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미국에서 보도를 하면서 이제는 전에는 얼굴을 전혀 볼 수 없었던 일반 미국의 의회에서 외교관계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먼저 그 CNN의 그 국방부 그 출입 기자인 바브라 스타가 이번에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른 때와는 다르다. 굉장히 중요하다. unusual하다.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 하는 그런 그 북한의 메시지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This is a very complicated scenario, and it also speaks to the fact that we do need to work in a multilateral manner. You know, when I was there, clearly Japan, South Korea, now you're even seeing Russia and China. All of us have to be very engaged. 먼저 이제 그 미국의 지금 그 연방 상원의원 음성이 먼저 나갔습니다. 민주당의 외교관계위원회 소속의 그레고리 믹스 상원의원입니다. 당연히 뭐 그 중국, 일본, 한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포함된 굉장히 그 복잡한 시나리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CNN의 앵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이 정도로 말을 던지니까 뭐 이제 그 전략적인 인내는 끝났다고 하면서요. 그러자 이제 이 상원 의원이 답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중국이 뭔가 그 미국을 위해서 또는 그 육자회담 당사국을 위해서 일을 해준다고 하지만 중국은 결국은 북한을 완충주대로 쓰려고 한다. 미국을 막으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ack and forth, but China wants something. And I don't think that the administration has dealt with what China wants. We need to figure out what that is and have those real conversations in that regards. Because China, in my estimation, from when I was there, seems to be using North Korea as a buffer. 네, 사실은 뭐 한국 분들이라면 이 정도 내용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십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북한 이슈에 대해서 별로 등장하지 않았던 외교관계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그 상원 의원이 아주 그 자연스럽게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만큼 브리핑도 많이 받고 전보다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관심이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나중에 나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우선 국제적인 이슈는 북한입니다라고 당부를 했다고 하는 그 문제가 해결을 하려고 이제 더 빨리 그 대통령과 연방 의원들 차원까지도 내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Is different. Poppy and John, good morning. Pentagon defense officials are telling us they're watching this one very carefully. Why? Because this time the North Korean missile flew further and higher altitude than ever before, actually exiting the Earth's atmosphere. It all sounds very technical, but why is it so important? Because if the North Koreans were able to achieve this and bring that missile down in a controlled fashion, that gives them something called re-entry capability. 네, re-entry 할 수 있는 능력. 북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이번에 결국은 핵탄두를 싣고 미사일 그 장착할 수 있는 탄도 라켓을 발사했다는 것이고 김정은이 현장에 있었다고 하고 고도는 뭐 지금 언론이나 그 전문가들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1312마일 정도 그리고 이제 그 거리는 490마일 정도를 날아갔고 시간은 30분이나 되니까 최근에 몇 번 뭐 올라가자마자 떨어지고 한 것과는 상당히 다르죠. 일본이 아니라 러시아 인근 그 바다에 떨어졌기 때문에 러시아도 육자회담 그 당사국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러시아의 반응을 보니까 그
지금 중국에서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뭐 우리 근처 해역에 떨어지기는 했지만 위협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310마일 그 러시아 해역에서 떨어진 떨어진 곳에서 이제 이게 내려갔고, 그리고 이제 또 러시아도 다 그 방위 시스템 경고가 돼 있기 때문에 떨어지기 전 23분 전에 알았답니다. 30분 날아갔는데 23분 전에 날아갔으니까 7분 날아왔을 때 이미 이게 이쪽으로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만 하더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뉘앙스를 보면은 북한을 비난하지 않잖아요. 일본과는 다르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도 다른 조금 그 부드러운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얼마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국이 미국과 손을 잡고 북한을 마구마구 압박을 할 때 지금 그 북한으로서는 그래? 그럼 우리는 뭐 러시아와 무역을 할 수도 있고 뭐 블라디보스톡에서도 지금 많은 돈 들어오고 있고 북한 사람들도 그곳에 갔고 대체 그 국가로 러시아를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고, 이미 이제 어떤 그 교통 물류 수단 같은 것도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마련이 되어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푸틴 대통령은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 두 나라 그 지도자들이 뭔가 그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북한에 한 뭐 몇백 명의 외신 기자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눈을 떴잖아요. 뭐 매년 가긴 하지만 조금씩 가다가 이번에는 200명이 넘는 외신 기자가 같은 시기에 가서 그 전후로 이제 북한을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지식을 쌓고 하는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끊임없이 북한에 관해서 보도를 합니다. 오늘은 좀 미스테리어스한 노스코리아라고 하면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북한에 관해서 너무 많은 것을 물어오기 때문에 최근에 닷새 동안 평양을 방문했었던 조나단 그 카이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의 그 질문 가운데서 가장 그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음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경우는 조나단 골드라는 그 푸드 컬럼니스트가 있어서 뭐 한인타운의 여러 식당도 소개를 하고 하잖아요. 음식이 워낙에 미국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음식은 평양의 경우는 사람들이 잘 먹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90년도 그 사람들이 굶어서 숨질 때, 제가 앞서 1970년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때와는 달리 2017년 평양에서 배고픔은 굉장히 드문 것 같고, 이것이 이제 그 가장 큰 원인은 UN 조직이 지난 25년 동안 꾸준히 이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식량 같은 것을 어떤 형태로든 공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 본인이 본 평양의 식량 사정은 인도나 파키스탄보다 훨씬 좋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 가서 있어 보니까 다닐 때 무섭지 않더냐 하니까 아니요, 무섭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북한을 방문하지만 미국인들이 가끔 억류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몇 명입니다 하고, 그럼 북한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던가요? 이것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랍니다. 참 그것을 답변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해피해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얼마나 그 주관적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두 해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평양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공원에서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일상을 즐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 것은 다 연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숨길 수 없어요가 아닌가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자신의 그 리더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는가?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리더를 생각할 때마다 북한 주민이 나의 기쁨을 리더가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이제 닷새 동안 평양에 있으면서 미디어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제 그 DVD 같은 거, 그 블랙마켓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보는데, 헝거 게임 같은 거, 미국의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그 좋아하는 것이 아주 그 특이했다고 하고,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본인이 길에 다니면서 물어봤답니다. 한국전 이후에 미국에 대한 생각은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미국 하면은 제국주의자, 이제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북한에게 고통을 준 이런 생각을 딱 고정관념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보통 그 북한 사람들이 미국이라든가 미국 지도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트럼프와 오바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좀 이렇게 뻘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북한 사람들도 본인의 그 개성을 표현을 하는가라고 물어봤었을 때 하는 것 같다. 나름대로 정해진 그 테두리 안에서 평양 사람들이 굉장히 그 패셔너블해서 뭐 다 알고 계시는 여성들이 하이힐 신고 화장하고 뭐 남성들도 뭐 타이 같은 거 다 중국에서 수입했고 블랙마켓에서 사는 거지만 돈만 있으면 그 정도의 개성은 표현하는 것 같다라고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질의응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이 아니라 북한 핵으로 시작돼서 북한 사람들의 생활 또 그 남한의 새로운 신임 대통령과 뭐 거기에 거는 기대, 한국 여러 가지를 보도하는데 오늘 미국 언론 가운데서 가장 많이 그 한국에 관해서 보도하는 최근에 언론이 워싱턴 포스트인데 워싱턴 포스트는 20일에 이제 새로 오픈을 하나요? 그 한국 하면은 아름다운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서 영혼 없는 도시다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서울로 7017이 이제 그 오픈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도시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그 급속한 산업화 때문에 서울도 도시개혁을 천천히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로 7017이 서울역 그 고가도로 1970년에 만들어진 여러 개 그 고가를 연결을 하면서 뭐 공원도 만들고 사람들 걸어 다닐 수 있고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 부분인데요. 250종류의 나무를 심는데 그것을 알파벳 순서로 쫙 해서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고 LED도 그것을 이렇게 씌우기도 하고 하는 1마일 그 거리에 서울로 7017 70년대에 만들어진 고가 도로 뭐 그 아래 도로와 연결되는 것이 2017년에 길로 아름다운 길로 다시 태어난다. 뭐 남대문 같은 것도 연결되고요. 하는 서울이 이제 더 이상 영혼 없는 도시가 아니라 아름다운 서울로다 하는 것도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뭐 미국의 어떤 언론이나 세계 모든 언론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남북한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은 북한 쪽에서는 핵이고 남한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죠. 이코노미스트가 특집 기사로 실은 것을 보면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로 전해드릴 게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과거 학생운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탄핵 이후에 그 기대가 큰 국민에게 5년 단임 임기로 그 공약한 개혁들을 하기는 해야지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뭐 그 도전이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스캔들을 조사할 그런 뭐 진실위원회도 만들고 일자리 창출위원회도 만들고 특히 젊은이들이 찍었을 때는 일자리 좀 주십시오, 기회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잖아요. 게다 대고 북한, 사드, 뭐 선샤인 정책, 일본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 너무나 어렵다는 것. 그런데 이 이코노미스트도 첫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4개 그 다른 그 야당 대표들과 면담한 것을 보도를 했는데 참 이행하기가 힘들기는 하는 것이다. 네, 힘들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잘하고 있는 것 같네 하는 게 그 중평으로 보이죠.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근무 도중에 숨진 그런 그 경관들을 그 추도하는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대통령이 되고 100일, 120일쯤 됐나요? 120일 넘었나요? 그 정도 되는 기간에 아직까지 한 번도 외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 이번 달 말에 있죠.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 만나기 전에 일단 그 바티칸 대사부터 딱 해놓는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그 다른 곳도 많이 가진 않습니다. 가면은 지난 주말에 이제 그 리버티 유니버시티 가장 그 보수적인 그런 그 기독교 대학교에 가서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는데 본인을 지지하는 쪽에 포커스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뒤에 미국에서도 그 여러 가지가 그 변화하고는 있는데요. 아니 무슨 대통령 스태프들이 대통령에게 가짜 그 뉴스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고 하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그 의사당 앞에서 프롬프터를 보면서 근무 중 그 순직한 경관들 이름도 다 부르고 추도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being here. 네, 안타깝게도 끝났네요. 끝난 건 아니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법과 질서를 강조를 하죠. 선거 캠페인 때도 그랬고 당선되고 나서도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그 밑바탕에는 서류 미비자들 그리고 그 흑인을 뭔가 권력 남용으로 공권력으로 지나치게 그 임무 수행을 한다는 경관이 경관이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그 갖고 있으면서 이제 그 법과 질서를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80%의 미국인 지금 대통령은 이제 그 순직한 그 경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이 과연 러시아와 연관이 있는 것이야 없는 것이야라고 생각을 그쪽으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조사하길 바라는 사람이 78%군요. 정확하게는 MBC와 월스트리트저널이 공동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10년 임기의 연방수사국장을 4년째에 하루아침에 해고하고 그리고 저도 잘못 말씀드린 것 있었어요. 공화당 당적이기는 했었지만 지금은 그 무당파였었을 때 그가 그 해고당할 때는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이 무당파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만이 미국 사람들이 의회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회가 그 상원 하원 전부 공화당이 더 많으니까 이런 의견을 갖겠죠. 민주당인 다이언 파인스타인 등 그 연방 그 상원 의원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법무장관과 부장관이 연방수사국장을 해고하라는 그런 권고안을 내서 그 안에 따라서 뭐 해고를 했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그 상원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를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하라고 지명을 하지 않으면 그가 사임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왜 장관은 가만히 있었나요? 이 장관은 제프 세션스는 사실은 러시아 일에는 관여하면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포지션이.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러시아 관계자를 만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런데도 이 제임스 코미를 그 러시아 사건을 한창 수사하고 있는 동안에 해임을 그 권고하는 편지를 대통령에게 보낸 것. 이것도 사실은 그 제프 세션스 장관의 지금 현재의 입장과는 맞지 않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일부 공화당은 그 무슨 특별검사냐 지금까지 뭐 해오던 대로 하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00명을 대상으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오차 범위 3.5% 플러스 마이너스 안에서의 조사 결과고 역시 같은 조사 결과에서 코미 국장을 그 파이어한 것은 3명 가운데 1명만 지지를 했습니다. 30% 안 돼요. 조금 안 되고 그리고 38%는 연방수사국장 대통령이 지금 해고한 거 잘못이지 그러면 나머지 또 32%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연방 수사국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같은 여론조사에서 더 많이 나왔고요. 연방 수사국장보다는 연방 수사국을 믿는 그런 미국인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조금 그 불편한 위치에 있느냐면은 이번에도 연방 수사국장을 해고하면서도 부통령이나 비서실장과도 의논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알려줘야 될 때까지는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왜냐면요. 자꾸만 그 백악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언론에 새어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는 건데 부통령과 비서실장도 지금 못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이번 한 것으로 보면은. 그래서 가장 믿는 사람이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바디가드 18년 동안이나 트럼프를 위해서 일했던 이 사람에게 해고 통지서 주고 7블락 떨어진 연방수사국 그 본부에 가서 이제 책상에 올려놔라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대화 녹음이 기록이 있다 없다 이 부분이요. 취임하기는 전 1월 달에 연방수사국장과 밥을 먹을 때 대화 녹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트럼프 타워에 녹음 그 기구들을 갖고 있었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을 크게 하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물론 미국에서는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그것은 이제 법정 증언 같은 것으로 증거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상대를 협박할 수는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근데 어쨌든 뭐 있는지 없는지 대통령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아니 대통령이 연방수사국장이랑 대통령 당선자가 그 당시 인수 과정에서 현 수사국장이랑 밥을 먹으면서 그것을 몰래 대화를 녹음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아침 그 폴리티코가 보도한 것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태프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짜 뉴스를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대통령 데스크에 뭐 예를 들어 빙하 시대가 온다. 그래서 펭귄이 그 시사주간지 타임의 커버인데 펭귄이 막 그 추워서 빙하 거기에 그냥 하얀 그 얼음에 하얀색과 검은 띠만 중간중간 있는 펭귄이 이렇게 서 있는 이런 그 타임의 커버 스토리 같은 것을 주는데 요즘 시사주간지 타임 커버 스토리는요 일반 사람들이 본인 그 사진도 액자처럼 그곳에 끼워 넣는 그런 정도로 많이 이제 합성을 하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진짜라고 빙하 시대가 오는데 지구온난화는 무슨 지구온난화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런 가짜 뉴스를 또 전달해 준 사람은 가짜인 줄 알았겠어요. 주면은 그것을 보고는 또 트윗을 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그 위험 수위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지난주 말에 그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보니까 참 그 션 스파이서 그 비서실장이 숲속에도 좀 곤란한 일이 있으니까 숨었다가 뭐 그 사람 흉보고 그 세라 허컵이라는 이제 부대변인이 대변인이 될지도 몰라 하니까 그 숲속에서 확 뛰쳐나와서 기자들에게 또 삿대질하고 이 사람 좀 삿대질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나오는데 참 그 안 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해고될지도 모른다고 하고 대통령이 아예 기자회견을 백악관이요 뭐 없애거나 자신이 2주일에 한 번 뭐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도 하고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세상이 많이 변해가니까 영 없으라는 법도 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세라 허캅이라는 이제 이틀 동안 그 션 스파이서를 대신해서 백악관 대변인을 했었던 젊은 여성은 젊은데 어떻게 백악관 대변인을 했을까요? 지금 40대도 아닌 것 같던데요. 아이는 둘 있지만 이게 미국에도 어쩔 수 없는 그 뭐 공정한 사회라고는 하지만 미국도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미국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뭐 능력 있고 하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세라 허카비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글쎄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 나이에 별 그 경력도 없는데 아버지 선거 캠프에서 일한 것 빼고는 백악관 부대변인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허카비 라스트 네임이 마이크 허카비
대통령 경선에 여러 번 나왔던 알칸소 전 주지사 그 목사이기도 하고요. 이 마이크 허카비의 딸입니다. 세라 허카비가 며칠 선을 보였었던 미국인들 앞에서 그래서 아버지 그 선거 캠페인 할 때 조금 돕고 그랬거든요. 그런 경력으로 지금 백악관 대변인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 5월 24일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날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 정상들과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야 그 한국 대통령과는 이제 6월쯤에 그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나기 전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확정 아니다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확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마 확정된 것 같아요.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의 부인 그 세 번째 와이프 카리스타 그 깅그리치를 바티칸 대사로 이제 임명을 뭐 대사 자리는 대통령 맘대로 하니까요 할 텐데 아직까지 그 정보윤리위원회의 그 여러 가지 그 좀 그 리뷰가 끝나지 않았는가 봅니다. 1월 달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원래 카톨릭이고요. 당연히 그 깅그리치 부인이요. 2009년도에 뉴트 깅그리치를 이제 카톨릭으로 개종시키기도 했고 그때 뭐 그 카톨릭으로 개종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와이프와 이혼하기도 했고요. 카톨릭 그 신자면서 그렇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그쪽에 그 대사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깅그리치의 부인을 바티칸 대사로 보내는 것은 텔레비전에서 깅그리치가 나를 그 선거 유세 당시에 그렇게 보호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졌을 수도 있어 하니까 보답 차원이라고는 하는데 그런데 또 아쉬워도 한대요. 그런데 이제 그 와이프가 그 바티칸 대사로 가면은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깅그리치도 지금 뭐 특별한 잡은 없으니까 날마다 어디 출근해야 되는 것 아니니까 당연히 그 바티칸으로 갈 테고. 젊은 와이프와 함께 그러면 나를 누가 보호해 주지 걱정한다고 하는데 왜 걱정하죠? 뭐 그와 인터뷰를 언론이 정말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요즘 뭐 위성으로 다 되잖아요. 위성으로 하면 되는데요. 네, 요즘 하니까 주말에 어제도 저희 회사 IT 부서도 대비하느라고 모든 시스템을 출근을 해서 전부 컴퓨터에 새로 그 작동시키고 했는데 컴퓨터 정확하게는 그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거든요. 워너크라이 그 랜섬은 뭐 몸값 할 때 돈 달라 하는 그 웨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이 한 일이다. 하고 미국을 비난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조금 마찬가지고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한다고 했잖아. 우리 공격한다고 했잖아. 우리가 이번에 피해 가장 많잖아. 하면서도 또 그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빨리 만나 하거든요. 네, 꼭 그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저는 그 끝났는 줄 알아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끝난 걸로 알겠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를 포함해서 유럽, 뭐 러시아는 이렇게 보면 유럽, 이렇게 보면 아시아긴 하지만 어쨌든 뭐 편안하게 유럽, 또 일본도 중국도 피해가 많았잖아요. 이번에 그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때문에. 그런데 러시아가 일단은 왜 미국을 비난을 하는가? 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라는 것이 원래 미국의 국가정보국이 그 만든 그 이터널 블루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이터널 블루웨어라는 소프트웨어가 새어 나가서 2005년부터 이 바이러스가 이게 돌기 시작해서 지금 그 많이 이번에 뭐 유럽에서 뭐 독일에서는 철로 그 회사에도 시스템도 망가졌고 그리고 또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외무부의 웹사이트, 유럽에서 페덱스 오피스도 그렇고 영국은 뭐 병원 시스템이 스탑이 돼서 수술도 못 받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경찰 시스템도 망가졌고 미국은 그에 비해서 별로 그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50여 개국에서 20만 대가 넘는 컴퓨터가 감염됐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딱 켜면은 돈 내라고 하잖아요. 뭐 그것도 조금 지역마다 돈 요구하는 것도 다른가 봐요. 보통 뭐 $300 정도 내라고 하는데 돈 낸다고 또 다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 블라디미르 푸틴은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는 윈도우가 거의 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예전에 국가안보국에서 이 이터널 블루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그게 새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러시아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러시아가 그 선거에 개입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미국이 공언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바로 그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그 공격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러시아에서도 미국은 정직한 나라다,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러시아 세계화 문제위원회 디렉터가 오늘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볼 때 이게 그 미국이 러시아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한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위원회 위원이 오늘 그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됐거나 아니면 이제 라이센스 없는 윈도우 시스템을 쓰고 계셨던 분들이 공격을 많이 그 당했는데요.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금 그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좋고 당연히 하셔야지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에서도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인간이 사이버 테러와 싸워야지 된다. 참 그 사회의 편안한 기능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한다. 병원 시스템까지 망가졌었으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근데 한번 그 지난 주말에 처음 있었을 때는 22살의 영국의 그 리서처가 $10 조금 더 들여서 어떠한 방법으로 막았었잖아요. 뭐 점심 친구랑 먹고 집에 들어오니까 영국 시간으로 3시쯤 됐는데 부모와 함께 사는 22살 청년이에요. 가디언과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그 멜웨어 샘플을 찾아서 이 멜웨어가 그 시스템을 그 파괴하는 소프트웨어잖아요. 이렇게 했다 하고 지금으로서는 추가적으로 그 대대적인 공격은 없을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프랑스의 그 이마누엘 그 마크롱 그 신임 대통령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러 가지 비슷한 점도 있고 시기도 뭐 며칠 차이 안 나고 해서 관심이 가는데 어려움, 도전도 마찬가지고요. 취임 선서를 하고 나서 지금 그 세계와 유럽은 어느 때보다 프랑스가 필요하다. 강한 프랑스. 그런데 그 강하다는 것이 자유와 공동체, 화합을 강조하는 강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조금 달리 프랑스는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고 다른 나라의 비상사태 때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하겠다. 특히 뭐 테러리즘, 유럽연합, 기후변화, 또 지나친 자본주의의 뭐 폐해 같은 것이요. 그리고 이 39살의 젊은 신임 대통령이 46살의 또 다른 젊은, 요즘은 30대 40대가 정치인 중요한 직책 맡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제 좀 온건하다고 할 수 있는 중도 우파라고 할 수 있는 공화당의 그 작은 그 프랑스의 그 르아브르니까 그 세느강 그쪽 지역이네요. 그쪽에 시장을 지내고 있는 에드워드 필리페를 총리로 그 지명을 했습니다. 좌파 우파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수십 년 동안 했었던 것이요. 그런 얘기고, 역시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마크롱도 그 주목을 하고 있는데 당선까지보다 다음 도전이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그 프랑스 국민은 정치적으로 많은 상처가 있는 아주 노련한 인물들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는데, 뭐 프랑스와즈 미테랑, 자크 시락, 또 뭐 여러 가지 여러 사람이요. 뭐 니콜라 사코지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와즈 올랑도.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한테 했다. 이 새로운 사람 자체도 본인의 그 전진이라는 지금 그 의원이 하나도 없는 당의 그 중요한 인물들을 반을 의사, 선생님, 보통 사람, 장사하는 사람으로 채웠거든요. 생각을 바꿔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치는
구조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통해서 해야지 된다. 철학을 공부한 사람답네요. 뭐 철학만 꼭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원래 장관 때도 테크놀로지 스타트업 회사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이번에 그 선거 기금 모으는데 굉장히 좀 중요했었잖아요. 지킬 수 없는 공약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아주 그 수준 높은 단어 선택이 너무 추상적이다라고 비난을 받을 정도로 39살의 신임 대통령이 굉장히 그 지적인 사람인데 철학적인 의심과 불가능한 이상, 이게 그 프랑스의 이제 지금까지의 캐릭터였는데 좀 수준이 있긴 있어요. 저녁 먹을 때 몇 시간이고 토론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런데 최근에는 회의감, 부정적인 시각 이런 것이 많았는데 이제 이 새로운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한국과 마찬가지 또 다른 문제도 있죠. 너무나 우파인 그 마린 르펜이 싫어서 한 당이 싫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싫어서 지지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기반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지금 프랑스와 한국을 세계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2차 대전에 참전했었던 그 용사가 지금 101세 38일이 됐는데 세계 최고령 스카이다이버가 되신 분입니다. 벌든 헤이즈라는 뭐 미국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90세 때부터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싶었는데 100살 때까지 시작하지 못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101세가 돼서 10명의 가족과 함께 주말에 뭐 16살 된 증손주도 있었고요. 74세인 아들도 함께 땅에 딱 내려서 만세! 대한민국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서 달 위에 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주말에 그 유로비전 그 송 컨테스트가 있었는데 포르투갈이 뭐 몇십 년 만에 우승을 했다고 하는데 27살에 정말 아주 그 멜랑콜리한 그런 노래를 부르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2주일 이상은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심장 이식 수술을 지금 받아야지 되고 누나가 만든 노래인데 For the Balls of Earth라는 노래인데 노래하는 그 폼이나 아주 그 자유로우면서도요, 옷도 이 컨테스트에 나간다고 특별히 뭐 요란하다거나 눈에 띄는 것을 입은 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아무런 의미 없는 패스트푸드 뮤직이 싫다. 내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저 나중에는 이제 어피셜도 있고 유로비전에서 누나와 함께 부르는 것도 있는데 투데이US.com에